생강이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설마요, 생강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섭다고 느끼는 건 생강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효능을 너무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이기에 오히려 한 번도 멈춰서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강을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공복으로 따뜻하게 한 잔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커피를 마시기 전이나 후에, 혹은 매운 식사를 한 뒤에 습관처럼 생강차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몸에 좋다니까, 따뜻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처럼 쓰리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죠. 하지만 막상 이상이 발견될 때쯤이면 이미 배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늘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정말 안 했어요. 저는 올해로 85살이 되었고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계절이 바뀌듯 몸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는 진료실에 앉아 하루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며 몸을 따뜻하게 한다며 아침마다 생강차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지만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생활을 조정하면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생강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강을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강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50세 이후에는 몸의 규칙이 바뀐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강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어떤 조합은 신장을 힘들게 하고 어떤 방식은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왜 50세가 지나면서부터는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괜찮았는데요? 라는 말 뒤에는 늘 비슷한 당혹감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생활은 그대로인데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특히 신장은 이미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에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도한 염분, 약물 성분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젊을 때는 이 여과 속도가 빠르고 회복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한번 무리가 가면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뚜렷한 불편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채 평소와 같은 생활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마시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깨끗하다는 것과 장기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평생 술 한 잔 안 하신 분, 매일 산책을 빠짐없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진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기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쓰고 있는지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강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화를 자극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몸이 차갑거나 기운이 없을 때 생강을 찾으셨죠. 문제는 이 도움이 되는 성질이 나이가 든 몸에서는 때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장처럼 이미 처리 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강은 몸에 신호를 줍니다. 순환을 더 빠르게 하자, 체온을 올리자, 활동을 조금 더 하자는 신호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 신호를 비교적 여유 있게 받아들이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루하루 버티듯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극이 더해지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내부에서는 과부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조용한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생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자극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극을 견디는 능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강을 끊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다만 사용법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할 때 생강이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아주 익숙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생강차에 이어 커피 한 잔. 이 조합,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생강차를 마시고 정신을 깨우기 위해 곧바로 커피를 드시는 모습은 이제 너무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몸을 깨우는 자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많은 음료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신경계를 각성시킵니다. 혈압도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죠.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잠깐 지나가는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고 심장과 신장은 이미 하루치 일을 하느라 여유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생강까지 더해지면 몸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립니다. 커피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흔듭니다. 이 두 자극이 겹치면 신장은 계속해서 혈압과 체액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절을 위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밤새 쉬지 않고 일한 신장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출근길에는 습관처럼 커피를 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였고 본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혈압이 유독 높게 나오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고 발목이 살짝 붓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치는 아직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앞으로가 걱정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커피를 당장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강을 마시는 시간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다시 조정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복에 생강을 마신 뒤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혈관이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신장 역시 보호막 없이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속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쉬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림, 피로, 부종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신호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생강과 커피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공복에는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드시려면 가벼운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려면 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 조정만으로도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커피 말고도 다른 자극적인 음식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비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커피만큼이나 우리 식탁에서 흔하고 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운 음식과 생강의 관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퍽입은 음식을 먹고 나서 생강차를 마시면 해독이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땀이 나고 몸이 화끈해지면 뭔가 나쁜 것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진료실에서도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매운 거 먹고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속이 개운해지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이야말로 50세 이후의 몸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묵매무식은 생각보다 강한 자극입니다. 고추, 고춧가루, 매운 양념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를 긴장시키고 위산 분비를 늘립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강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액과 여러 분비물을 더 촉진합니다. 즉, 이미 자극을 받은 위에 또 다른 자극을 얻는 셈입니다. 이중 자극이 반복되면 위는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몸에서는 그 여파가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위가 불편해지면 식사가 달라집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줄고 양이 줄어들거나 먹고 나서 더부룩함과 속쓰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화제나 진통제, 위장약에 손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약물 사용이 늘어날수록 신장에 처리해야 할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 때문에 먹는 약이 신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제겁계에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매운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매운 찌개로 푸는 것이 삶의 낙이라고 하셨죠. 식사 후에는 늘 생강차를 마시며 땀 좀 빼야 몸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 위가 불편해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고 진통제와 위장약을 습관처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는 조금씩 경계선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지만 자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땀이 난다고 해서 해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 노폐물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은 신장입니다. 매운 음식과 생강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신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 균형이 흔들리면서 신장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매운 식사를 한 뒤에는 생강을 피하십시오. 특히 저녁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몸은 회복과 휴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매운 음식과 생강이 겹치면 위와 신장 모두 쉬지 못합니다. 그날 밤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런 날들이 쌓이면 몸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매운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자극 위에 또 다른 자극을 얹지 말자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질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5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매운 음식만큼이나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면서도 쉽게 간과되는 또 하나의 조합입니다. 바로 짠 음식과 생강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짠 음식에 생강을 더하는 조합은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보아온 것 중에서도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짠 음식은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다. 생강을 마시고 땀을 내면 소금이 빠진다.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지만 5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믿음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올라가면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바빠지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과도한 염분과 수분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세한 균형을 조정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생강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이 빨라진다는 것은 이미 늘어난 혈액량이 더 빠르게 온몸을 돌게 된다는 뜻입니다. 혈압의 오르내림도 더 커지고 신장은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조절해야 합니다. 마치 이미 물이 가득 찬 수로에 물살까지 세게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짠 음식을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국은 식탁에서 빠진 적이 없었고 식사가 끝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니 생간차 한잔 해야지 하며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본인은 땀이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끼셨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밤이 되면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은 이미 꽤 지쳐 있었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끼셨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 소금이 빠진다는 믿음입니다. 땀에는 아주 소량의 염분만 포함되어 있을 뿐 몸속 염분을 조절하는 주된 역할은 신장이 담당합니다. 짠 음식을 먹고 생강을 마셔 땀을 낸다고 해서 신장이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신장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짠 식사를 한 뒤에는 생강을 피하십시오. 특히 저녁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은 몸이 하루의 긴장을 풀고 회복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때 짠 음식으로 이미 부담을 준 상태에서 생강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쉴 틈을 잃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몸은 조용히 한계를 드러냅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짠맛 위에 또 다른 자극을 얹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장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5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생강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을 적이 아니라 조력자로 바꾸는 관점에 대해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좋은 건가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생강이 처음 우리 곁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냉해 속이 불편할 때, 추운 날씨에 기운이 떨어질 때 생강차를 끓여 마셨죠. 예전 어르신들은 생강을 약처럼 매일 먹기보다는 몸이 차가워졌다고 느낄 때 잠시 빌려 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를 맞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강은 늘 필요할 때 잠깐 쓰이던 존재였습니다. 이 전통적 사용법에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운이 떨어졌을 때 그 흐름을 다시 살짝 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강을 먹고 나면 몸이 풀린다, 속이 편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 종일 습관처럼 사용하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생강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글리전튼 의학의 시선으로 생강을 바라보면 전통의 지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강에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있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이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일시적인 따뜻함을 주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생강은 지금도 많은 건강정보에서 좋은 식재료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생강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생강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위나 장의 질환을 해결해주는 치료수단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은 이 경계를 헷갈려 하셨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 몸은 괜찮을 것이라 믿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강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도감이 병원에 오는 시기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생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강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생강은 그 과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충분히 먹고 자자고 자극이 과하지 않을 때 생강은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몸이 이미 지쳐있고 신장이나 심장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강조차도 그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강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할 적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몸의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조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보며 생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생강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생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강을 매일 먹고 있어서 약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또는 생강이 혈액순환에 좋다길래 약은 좀 줄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생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처럼 오랜 시간 관리가 필요한 문제들은 음식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과정을 거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용량으로 처방됩니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늘 조심스럽게 조절하며 사용합니다. 반면 생강은 식재료입니다. 몸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역할까지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계를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자연적인 것에 더 큰 믿음을 두신다는 점입니다. 약은 부담스럽고 자연식품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럴 때 생강을 약처럼 믿고 의존하는 것은 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강은 조력자이지 구원자는 아닙니다. 조력자라는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몸이고 생강은 그 곁에서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자극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서 생강은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강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강을 먹어도 불안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기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강을 과장해서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조력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50세 이후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강의 조합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강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조합, 생강과 꿀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 조합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에 소량의 꿀을 더하면 생강의 매운 기운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기침이 잦을 때, 찬바람을 맞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 이 조합이 편안함을 주는 이유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고, 꿀은 목과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잠깐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소량으로 마신다면 몸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번호 문제는 이 조합이 너무 좋은 이미지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동시에 당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은 예전 같지 않고 인슐린 반응도 느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양을 늘리거나 큰 병에 타두고 하루 종일 마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은 생강보다 오히려 꿀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어도
생강꿀차를 큰 텀블러에 타서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며 혈당 수치도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본인은 생강과 꿀을 먹고 있으니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극과 당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생강과 꿀의 조합은 소량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마실 때 꿀은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강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한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하루 종일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 잠깐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 조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저녁 늦게 생강꿀차를 마시는 습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몸을 깨우는 성질이 있고 꿀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깨어나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밤사이 신장과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대를 잘못 만나면 부담이 됩니다. 생강과 꿀은 분명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할 때, 소량으로, 짧게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 이 조합은 몸을 돕는 따뜻한 조력자가 됩니다. 반대로 습관처럼, 음료처럼 사용하면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조합은 생강을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꿀과는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돕는 조합, 생강과 레몬, 그리고 자극이 적은 차와의 만남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강을 보다 가볍고 부담 없이 활용하고 싶다면 레몬이나 무카페인 차와의 조합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생강과 꿀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방식이라면 이 조합은 조금 더 산뜻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몸을 돕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티피컬리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레몬은 생강과 만나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몸의 흐름을 살짝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레몬은 그 흐름이 지나치게 과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식사 후에 레몬의 산미가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위장 운동을 정리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생강의 자극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기름지거나 양이 조금 많았던 식사 뒤에 이 조합을 소량으로 마시면 속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레몬은 끓는 물과 만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레몬의 성분을 빠르게 손상시키고 맛도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생강을 따뜻한 물에 우려낸 뒤 물이 한 김 식었을 때 레몬즙을 소량 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도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달콤함이 아니라 속을 정리해주는 가벼운 도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점심을 먹고 나면 늘 졸리고 속이 더부늦고 오후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를 대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점심 식사 후에 연한 생강물에 레몬을 조금 넣어 마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났을 때 오후에 졸림이 줄고 저녁에도 몸이 덜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정이었습니다. 생강을 무카페인 차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처럼 자극이 거의 없는 차는 생강의 성질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차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지 않고 혈압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전달해 줍니다. 여기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하면 몸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과하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커피나 진한 차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합 역시 음료가 아니라 도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마시거나 갈증 해소용으로 계속 들이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나 몸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은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데 작은 힘을 보태줍니다. 이제 생강을 어떤 재료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하루의 흐름 속에서 언제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50세 이후에 생강을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안전한지 하루의 예시를 통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생강의 성질과 안전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루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지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언제 마셔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몸이 깨어있는 시간과 쉬어야 하는 시간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아치케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는 동안 위장은 비어있고 혈압은 비교적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으로 생강을 마시는 습관은 권하지 않습니다. 몸을 깨우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때의 자극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생강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벼운 식사를 한 뒤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가 좋습니다.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 아주 연하게 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도 커피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이지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점심 무렵은 생강을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들 때 연한 생강을 무카페인 차와 함께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생강은 몸을 각성시키기보다는 소화를 정리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신장과 심장이 이미 어느 정도 리듬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사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량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가 오히려 적당합니다. 오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피로를 느끼고 무언가로 기운을 끌어올리고 싶어집니다. 이때 가장 흔한 선택이 커피나 달콤한 음료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생강으로 대신하고 싶다면 아주 연한 생강차를 소량만 마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매일 반복해야 할 의식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만 선택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마신 뒤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극은 짧게, 회복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저녁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생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몸이 하루 동안 받은 자극을 정리하고 회복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을 마시면 몸은 다시 깨어나려 합니다. 체온이 오르고 심박이 조금 빨라지고 신장은 다시 조절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잠이 얕아지거나 밤사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쉬는 시간에는 자극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50세 이후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은 뒤 생강까지 더해지면 신장과 심장은 쉴 틈을 잃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피로는 반드시 쌓입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몸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나누어 보면 생강을 언제 쓰고 언제 쉬게 해야 하는지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생강을 잘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쓸 때와 쉴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원칙을 특히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사실 생강을 사용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혹은 아직 큰 병명이 붙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조건에 따라 생강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리며 특히 아침과 저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함과 개운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라면 이 자극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저녁 시간에 생강을 사용했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좋다는 생각보다는 아예 쉬어주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거나 검사에서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지치기 시작하면 회복이 더디고 스스로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생강이 순환을 촉진하면 신장은 그 변화에 맞춰 더 많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며칠만 자극이 반복되면 부종이나 피로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을 건강을 지키는 덕으로 쓰기보다 잠시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강 자체보다는 생강과 함께 사용되는 조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이나 단맛이 더해진 생강차를 습관처럼 마시다 보면 혈당이 서서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뇨는 당장의 불편함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혈당 관리의 균형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가까지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위장약 등은 모두 신장과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여기에 생강이라는 자극이 더해지면 몸은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몸이 보내면 작은 신호는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일수록 생강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즉각적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을 마신 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잠들기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 안에서 열이 도는 느낌이 강해지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생강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몸이 다시 평온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생강은 건강을 돕는 재료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몸이 이미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덜어내는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핵심만 마음에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에 걸쳐 드린 말씀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생강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0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신장은 늘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큰 통증이나 뚜렷한 경고 없이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후회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병원 침대 위에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선택 하나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분명히 만들어갑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그 방향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생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침과 저녁, 자극과 휴식의 시간을 구분하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이렇게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오늘 댓글에 한 줄만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생강을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그 한 줄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연로한 부모님이나 가족, 이웃에게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담 없이 채널을 구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큰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도 몸을 돌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다는 작은 인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매일의 몸이 오늘보다 가볍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